월급만으로는 부족한 당신에게 윤부장의 복덕방. 어서 오세요. 월급은 꼬박꼬박 받지만 등기부등본엔 제 이름이 없습니다. 윤 부장의 복덕방. 여기서 부동산 시장 한 방에 싹 정리하고 우리 같이 집 걱정 끝내보시죠. 부동산 일타 강사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과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늘 코너 시작하면서 우리 같이 집 걱정 끝내보시자고 말씀은 드리나 참 이 집 걱정이라는 거는 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우리 세 분 그 시사 패널들하고 얘기 나눴습니다만 네. 다 또 약간 의견이 비슷하면서는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다른. 그래서 결론이 다른 걸 뭐였어요? 보면서. 예? 결론이 뭐였어요? 결론은 참 쉽지 않다. 이 부동산 문제는. 어제 이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소장님은? 뭐 저는 예상했던 대로 이제 워낙 정부가 스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그 스포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는 것 같고요. 네. 예상한 대로 나왔다. 근데 이제 뭐 발표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효과가 어떤 부정의 효과보다 긍정의 효과가 더 클 것인가. 그리고 그러니까요. 많은 납세자들 또 물론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납세자들이 얼마나 공감을 하고 납득을 해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조세저항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저는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뭐 공정과세, 합리화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저는 공정과세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용어 우리가 세수가 필요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주택시장이 안정이 된다. 아니면 이 돈을 우리가 이런 용도로 예를 들자면 GTX 조기 개통에도 사용하고 3기 신도시 분양가를 내리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세금을 내도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내 자녀 세대를 위해서 그래 좋은 데를 쓰는구나라고 납득은 좀 할 텐데 지금은 그냥 공정과세 합리화, 정상화 이런 표현은 저는 입장에 따라서 우리 앞에 세 분의 이제 정치 패널들 나왔는데 서로 의견 다르듯이 정상화도 아마 저는 의견이 국민들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무슨 정책을 낼 때 부정 효과를 기대하고 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번 세제 개편안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하니까 한 거죠. 크다고 기대를 하고 냈을 텐데 하나하나 좀 말씀 나누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먼저 보유세 개편부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가장 큰 변화는 뭔가요?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내는 이제 보유세 개념입니다. 보유세는 재산세가 있고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재산세는 부동산을 가지면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지방에 1억짜리 뭐 주택을 가져도 뭐 몇천 원에서 몇만 원씩은 냅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부유세라고 해서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정했냐면 세제 개편안이 이제 물론 국회 통과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 12억이 기준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이니까 아마 시가로 한 17억 정도. 네. 그 이하 되시는 분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아예 공제가 되는 거고요. 다주택자야.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면 12억이 아닌 9억까지 공제를 해 줍니다. 그러면 한 13억 정도 돼요. 그래서 두 채가 있는데 합쳐서 13억이 넘어가게 되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네. 점점 가격이 올라갈수록 이제 세율도 올라가는 부담이 늘어나는 누진 세율 구간인데 이번에 눈에 띄는 게 이 기준을 진짜 몇 년 만에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정부의 이거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겠네요. 정부의 기조, 철학, 증세의 철학은 뭐냐면 초고가 주택. 다주택은 당연히 때렸고 네. 초고가 주택은 때리겠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아마 시가 한 40억 정도를 초고가로 잡은 것 같아요. 부담이 늘어난다. 그리고 이번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비거주 1주택. 네. 기존에는 1주택은 그냥 다 보호 대상이었거든요. 예. 이제는 거주와 비거주로 나눠서 구분을 한다는 게 이제 큰 철학이고 여기서 출발하게 되면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12억까지 공제가 됐는데요. 너 거주해? 거주하지 않아? 너 거주해? 그러면 14억까지 공제를 올려줄게.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12억일 때가 한 17억 정도 되니까 14억으로 올리면 한 20억 정도 돼요. 네. 20억 아래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살고 있어. 집주인이. 그거는 니들은 진짜 실소유자구나. 니들은 우리가 과세 안 할 거라고 해서 종부세에서 빠집니다. 네. 그런데 하나를 가지는데 아예 안 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뭐 세율이다, 공정시장 가입비율이다 아예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뭐 신경 끄고 그냥 맛있는 거 사 드시면 돼요. 근데 집 하나 가졌는데 내 친구는 거주를 하고 나는 전세를 줬어요. 이제 희비가 엇갈립니다. 전세를 주신 분들은 너 기존에 12억까지 공제받았지? 이제 안 돼. 이제 9억까지 내릴 거야. 거주하면 14억, 거주 안 하면 9억.
같은 1주택이어도 이게 네. 공시가격 5억이니까 시가로 따지면 한 8, 9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겠네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면 거주 안 하는 집 비거주 1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공제 금액이 줄어드는 것만큼 세금 부담이 늘어나니까 훨씬 그렇겠죠. 더 늘어나고요.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들 니들은 기존에 9억까지 공제해 줬지 이제는 9억까지 안 해줄 거야. 어떻게? 4억까지는 기본적으로 빼주고요. 이제 5억이 남았는데 기존에는 4 플러스 5, 9억인데 5억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집 금액 다 합쳐봐. 그중에 너 거주하는 집이 얼마야? 거주하는 집 비중.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집을 10억, 10억, 10억. 30억이잖아요. 네. 30분의 거주하는 집이 10억이면 30분의 10, 3분의 1. 5억의 3분의 1만큼만 공제해 줄게. 다주택자는 어떤 식으로든 줄어들죠. 혜택이. 그러니까 혜택을 보는 사람은 거주하는 1주택자만 혜택을 보고요. 그러네요. 나머지 분들은 모두 다 증세의 대상이 됩니다. 네. 그 종부세 세율은 어떻게 얼마나 올라갑니까? 세율도 좀 이제 연도별로 이제 이번 정책의 또 특징이 뭐냐면 뭐라 그럴까요? 약간 유예 기간을 준다. 유예 기간을 줘서 출구를 좀 만들어주는 한마디로 이제 그런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공급이 부족하니까 매물을 좀 나올 수 있게. 니들 힘들지? 예, 힘들어요. 나 보유세 내기 힘들어. 알았어. 팔 수 있는 기회를 줄게. 2027년에 팔면 우리가 안 때릴게. 2028년, 2029년 넘어가면 니들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2027년이 마지막 기회야. 출구를 만들어주는데 네. 세율도 2027년은 큰 변화는 없는데요. 지금은 1주택, 2주택까지는 0.5에서 2.7% 구간별로 3주택은 0.5에서 5%까지 중과세가 되는데 네. 2027년은 뭐 살짝 세율을 조정해 주고요. 문제는 2028년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왜 10억짜리 세 채 가진 사람보다 30억짜리 한 채 가진 사람이 왜 세금을 적게 내니? 합쳐야지. 그래서 이제 합치는데 이제 1주택, 2주택, 3주택은 세율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개로 통일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하는 거는 저도 적극 찬성이었거든요. 네. 왜 자꾸 주택 수로 하니? 그냥 금액으로 해야지. 이것까지는 좋았는데 세율을 3주택 중과세 세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2028년부터는. 그러면 1주택이든 2주택이든 간에 가격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한 2배 정도, 한 30억 넘어가게 되면 한 1.5배, 40억 넘어가게 되면 2배 정도 세율은 올라가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결국에 세금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초고가 1주택자 또 실제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의 부담은 늘어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똘똘한 한 채가 유리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 개편으로 이런 투자 전략도 좀 달라지는 겁니까? 달라질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생각해 보게 되면 똘똘한 한 채의 유래 히스토리가 좀 길어요. 노무현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때도 다주택자 규제를 했거든요. 네. 그때 이 시장의 반응은 뭐냐면 여러 채 가지는 것보다 세금 많이 내니까 한 채만 가져. 그때 한 채가 뭐냐면 버블 세븐이라고 아마 기억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지역의 큰 집. 그때는 중대형 평형. 큰 게 똘똘한 한 채였습니다. 그래서 큰 거 한 채만 가져요라고 했고 이제 예. 문재인 정부 때는 크면 뭐하니 괜히 관리만 어렵고 세금만 더 내. 그냥 똘똘한 채 이제 지역으로 옮깁니다. 좋은 지역에 한 채만 가져. 전용 83면 어떻고 전용 59면 어떠니 한강 벨트에 좋은 집 한 채만 가져라는 게 최근의 똘똘한 채였는데 이제는 기준이 한마디로 20억 아래는 종부세 안 내잖아요. 그렇죠. 30억 아래는 시뮬레이션 해보게 되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네. 30억에서 늘어나서 40억 넘어가게 되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세금 많이 내기 싫잖아요. 시장의 수요자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돈 있는 분들도 가급적이면 좀 아래 구간으로. 굳이 초고가 주택을 내가 굳이 사야 돼? 주식 투자해도 되고 골드 투자해도 되고 꼬마 빌딩을 사도 되는데 굳이 아파트를 비싼 걸 눌러 앉아서 세금을 많이 낼 필요가 뭐가 있을까로 네. 트렌드가 바뀌면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덜 똘똘한 한 채? 덜 똘똘한 한 채가 지금 희한한 트렌드가. 말들이 이제 계속 다 나오네요. 왜 유리하니까요. 우리 개인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기 때문에 아마 신혼부부들이나 전문직들도 20억 아래로 들어오게 되면 안전하잖아요. 세금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20억 아래 아파트들은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 같아. 고가 아파트도 30억 아래는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거주하는 실수요자들도 가급적이면 30억 아래. 이왕이면 20억 아래 구간에 들어오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으니 이들 구간은 지금 또 집값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제 구분될 것 같습니다. 40억 넘어가는 초고가 주택이 있는 강남 3구 용산구는 저는 동결. 이거 사도 돼?
집주인들은 야 이거 어떡하지? 그냥 거래가 멈춰버릴 것 같고요. 네. 30억 아래 구간들은 좀 활발하게 지금 또 활발하지만 여전히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보유세 얘기는 해봤고 팔 때 내는 세금인 양도세는 어떻게 개편이 됩니까? 양도세도 이제 패키지입니다. 이제 같이 패키지가 되는데 정부의 기조는 앞서서 제가 이제 사지 말고 바잉이 아니라 리빙, 살 곳으로 가겠다라는 게 정부의 철학이고 가급적이면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 지금 공급이 안 나오니까 다주택자들 매물은 얼마 전에 양도세 중과세 했고 비거주 1주택자도 좀 팔어라는 신호잖아요. 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는 부담을 주는데 강남 부자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세금이 뭐겠습니까? 종합부동산세도 부담스러운데 더 부담스러운 건 장기보유 특별공제예요. 왜? IMF 외환위기 때 잠실 주공 1단지 2단지가 IMF 때는 5천만 원 정도 했거든요. 네. IMF 지나고 1억 정도 했습니다. 그게 지금 한 35억, 36억 정도 하잖아요. 네.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이제 이름이 바뀝니다. 장기거주소득공제. 2029년부터는 이제 거주 10년 거주를 해야 80% 공제를 받는데 10억까지 캡도 씌웁니다. 그 한도도 10억으로 정해놨단 네. 말이죠. 그러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억에 사서 35억, 40억이 되신 분들은 많이 남았는데 나이 전 재산이잖아요. 30년을 보유했는데 이 집이 내 자녀의 인생 또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세금 많이 내고 나면 큰일 나잖아. 내 인생에 이제 있는 자산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런 분들은 정부가 2027년은 유예를 해줄게. 2028년에는 6대2 비중. 2029년에는 8대 0으로 거주로 100% 가고 한도도 10억이기 때문에 2027년에 너희들 팔아볼래? 그때는 우리가 안 때릴 건데 라고 하면 이렇게 장기 보유한 고령자들 고가 주택들은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팔아야 되나 안 되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네요. 고가 주택은요. 그러니까 20억 아래 구간은 뭐 10억까지 세액공제 받을 일도 없고 보유세 부담도 없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나 장기 거주 특별공제나 거주하면 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보유하신 고가 주택들은 아마 고민에 빠질 것 같습니다. 3029님께서 그래서 집값을 잡는다는 걸까요? 소장님 그래서 집값이 잡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숙제예요. 이렇게 해서 집값이 잡힐 것 같으면 걱정도 안 하는데 일단 초고가 주택 한마디로 시가 40억 이상 되는 주택은 적어도 내년까지 2027년까지는 급등하는 모습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냥 거래량은 줄어들고 상승률도 주간 상승률이 한 0.1% 마이너스 0.1% 그 사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걱정이 되는 건 이제 그 아래 구간. 지금 또 서울 아파트 우리 상승률을 보게 되면 뭐 성북구, 동대문구 이런 쪽이 상승률이 높잖아요. 노도강, 금관구. 이들 지역들은 안정이 된다? 오히려 반대로. 왜? 수요자들이 이제 밑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요. 35억 살 사람은 30억 아래로. 네. 25억 살 사람은 20억 아래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공급은 제한적인데 결국 집값은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죠. 특히 세입자들. 최대 피해자가 세입자잖아요. 자,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죠. 판다, 매매. 실거주한다. 실거주한다, 매매. 두 번째는 보유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증여한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 개의 방법 모두 다 세입자한테 집주인이 거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안한데 좀 나가줄래? 나가야죠. 내가 들어와야 돼. 왜요? 정부가 10년 거주하래. 세입자는 쫓겨나가게 되고 이제 내가 보유하기로 했어. 내가 버텨볼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세입자한테 야 전세 월세 좀 올려줄래? 그렇죠. 세입자는 올려줍니다. 증여하게 되면 또 자식이 받게 되고 총체적으로 본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올려주거나 쫓겨나가거나 이 둘 중에 방법밖에 없는데 최근에 또 입주 물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쫓겨나간 세입자들은 또 집을 사야겠죠. 그러면 또 사자. 근데 20억 아래 구간으로 들어오니까 20억 아래 구간은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6930님께서는 오래 보유하는 것보다 오래 거주해야 혜택을 받는 구조로 바뀌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1주택 실수요자들이 가장 크게 체감할 변화는 무엇인가요? 라고 1주택자들은 이제 거주와 비거주가 구분이 없었는데 이제 거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일단 변화는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 선진국은 이제 거주의 개념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집주인이 거주하는 방법이 있고요. 집에 세입자가 거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두 다 인정을 해줍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대신 비워두면 안 돼요. 우리가 별장은 중과세 대상이거든요. 세율이 높습니다. 왜?
야, 제한된 재화인 집을 네가 별장으로 사용한다고 한 달 동안 비워두고 하루 자는 게 말이 돼? 이거는 국가적인 손실이야라고 해서 중과세를 적용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집주인이 거주하는 것만 인정해주고 세입자가 거주하는 건 이제 인정을 안 해주겠다라고 이제 세제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이제 거주 목적의 집을 의도는 좋으나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또 10년 거주잖아요. 10년 동안 거주하게 그렇죠. 되면 이제 매물 회전이 안 되니까 매물이 훨씬 더 일시적으로 2027년에는 고가 주택 매물이 좀 나올 수는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매물 회전이 더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도세 중과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양도세 중과세도 이제 풀어준다고 해서 저도 이거 웬일이지? 왜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우리가 시끌벅적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풀어준다고 야 이거 웬일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유예를 줍니다. 어떻게 유예 주냐면 양도세 중과세 같은 경우도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 6에서 45%에서 2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가, 30%포인트가 더 붙죠. 근데 2027년에는 이거 너무 과하니까 2주택은 5%포인트. 3주택은 10%포인트. 2028년에는 야, 니들 왜 작년에 안 팔았어? 2주택은 5 아니고 이제 10%, 3주택 이상은 15%포인트 올립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도 야, 중과세 너무 무겁지? 좀 팔 수 있도록 우리가 살짝 완화해 줄게라고 했는데 저는 큰 효과는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게 기본 세율이 이제 최고 세율이 45%면 지방 세율까지 49.5%거든요. 예. 50%에 50%가 더 붙으면 55, 60%예요. 10억 남았는데 5억 6억 세금 내고 4억 가지고 가기도 사실은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매물이 많이 나오게 하려면 통 크게 야, 우리 기본 세율에서 10% 깎아줄게. 35% 해줄게라고 했으면 매물이 의외로 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정부가 좀 통 크게 화끈하게 한번 해줬으면 좋았는데 화끈하지가 않았던 게 취지는 좋으나 조금 아쉽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지난번 저 부동산 대토론회에도 우리 소장님 참석해서 의견도 제안을 하고 그랬는데 이번 그 세제 개편에 좀 반영이 됐습니까? 제가 제안한 게 하나 반영이 되긴 했습니다. 어떤 거예요? 근데 제 취지와는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이제 제안 드렸던 게 대통령께 손을 들고 서울 집을 팔고 출구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제 양도세 중과세를 완화해 주는 것도 좋은데 서울 집을 팔고 지방 집을 사시는 분들은 양도세 면제를 좀 해주자. 그러면 그분들이 지방 집을 사서 차도 자율주행 되는 것도 바꾸고 소고기도 사 먹고 자식들한테도 좀 주고 내수 경제에도 좋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네.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는데 막상 반영된 걸 보니까 꼬리표가 붙습니다.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집을 이제 파는데 5년 거주해야 되고요. 또 양도일 기준으로 2년 동안 연속 거주를 해야 됩니다. 네. 그분들이 팔고 지방집을 사게 되면 50% 감면을 해주는데 5억까지. 2027년은 2028년이 되면 30% 3억까지 감면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꼬리표가 좀 붙어가지고 근데 실제로 이제 취지는 그거죠. 고령자들 너들 세금 부담되지 보유세도 부담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줄어드니까 2027년에 집 팔고 지방집을 팔면 파는 데서 양도세 50% 감면해 줄 테니까 엄청나게 이득 아니야? 실제로 이득은 맞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1주택이나 꼬리표가 달려서 저는 다주택자들 중에서도 한 채를 팔고 지방에 한 채 사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게 되면 나머지 2주택은 세입자가 살잖아요. 네. 그래도 너가 감면 혜택 받으면 세입자한테 10년 동안 전세금 받지 마라 라고 하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디테일이 좀 아쉽고요. 65세 이상 고령자 1주택자가 팔고 이제 고향에 가게 되면 그 배우자가 반대하지 않을까. 너 혼자 가라 이놈아. 과연 이분들이 실제로 뭐 지방으로 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좀 더 파격적으로 혜택을 줘야 야 자기야 잠깐만 와봐. 야 이거 고향 가기 싫었는데 이거 혜택이 많잖아라고 하면 좀 고민을 해볼 텐데 이 정도 혜택 가지고는 안 갈 사람이 가기에는 가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은 좋은데 안 가려고 했던 분들이 고민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동기부여가 약하다. 네. 근데 이제 이 세제 개편안은 국회에서 법 개정해야 되는 거죠. 국회 통과 사항이고요. 이제 그게 가장 변수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기서 변하지 않는 건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에서 이제 70, 80%를 올리는데 이거는 이제 국무회의 통해서 시행령 뚝딱 하면 되는데 실제로 양도세는 소득세법 개정 사항이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 개정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여당에서 이제 이걸 처리해 줘야 되는데 사실 수도권 의원들 지방은 상관없어요. 거의 종부세 대상이 몇 명 없는데
수도권 수도권에 대상이 몰려 있는 많잖아요. 거죠. 그럼 수도권 의원들은 이제 이게 그대로 통과하게 되면 2028년 총선 이번 세제 개편안이 내년도 2027년 12월 고지서가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4개월 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회 통과 과정에서 제 생각에는 세율 같은 거 이런 디테일한 부분의 숫자는 상당 부분 좀 후퇴하지 않을까. 조정이 될 것이다. 아무래도 조정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단독 처리 정치적인 법안은 단독 처리해도 뭐 감내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민생 법안은 단독 처리하게 되면 이제 요건 욕도를 다 먹으니까 야당을 끌어와서 같이 해야 되는데 야당이 순순히 해줄 리는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 숫자 세율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좀 후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지금 주식 시장도 변동성이 큽니다. 정신 하나도 없어요. 네, 가운데 또 이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나왔는데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원점에서 계산기를 두드릴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주식을 팔고 집 사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식이 떨어지니까 계약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저는 봤거든요. 계약금을 걸었는데 잔금 치려고 하는데 주식이 떨어졌어.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잔금 칠 돈이 안 되니까 계약금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주식이 얼마나 앞으로 더 호황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대다수의 분들은 다시 예전의 영광 한 3개월 4개월 전에 그런 급등세가 올까에 대한 약간 걱정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앞서서 제가 세입자 주거 불안하다고 했잖아요.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더 올라가길 기다리기보다는 차라리 더 늦기 전에 집 사자라고 움직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20억 아래 구간은 주식을 팔아서 머니무브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꽤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되는 부분. 뭐든지 필요하고 사야 될 분들이 움직이고 필요 없는 분들은 전월세 시장에서 좀 이게 관망을 하고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지금 전월세 시장이 안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불안한데 세제 개편으로 또 자극을 주고 있어서 20억 아래 구간이 또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을 주셨는데 4938님께서 월세 거주 결혼 5년 차라고 하시면서 하반기에 집 사도 되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월세 가격 저는 올라갈 것 같거든요.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전세 매물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게 우리가 뭐 투기 이런 관점이 아니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신 건강을 위해서 사실 월세 계속 올려주게 되면 또 부부싸움 엄청 자주 하거든요. 너 그때 내가 집 사자고 했잖아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거 안정을 위해서 내 수준에 맞는 내 자금에 맞는 너무 좋은 집 아니더라도 나만이 상급지 주거 안정을 한다면 사실 우리 부동산 신경 쓰지 않잖아요. 집 하나 있으면 마음 편하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또 주식 투자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저는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정신이 건강해야 할 텐데 쉽지 않네요. 네. 김인문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